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이 10월 A매치 기간 동안 2연승을 달렸습니다. 사우디전 1대0 승리까지 포함하면 최근 3연승을 기록하게 된 거죠. 10월 A매치 기간 동안 튀니지와 베트남을 상대했는데 각각 4대0,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점, 여기에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상당히 기분 좋은 승리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튀니지전 굉장히 인상 깊게 왔습니다. 튀니지가 수비가 단단한 팀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으로서 A매치 데뷔골을 넣었고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튀니지전은 손흥민이 부상으로 나오지 않은 경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상대가 내려앉아서 수비적으로 임했을 때 어떻게 그 수비를 뚫어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경기였죠. 그러면서 6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술적인 변화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크리스만 감독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A매치 기간 동안 또용주TV가 영상을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다 엎었어. 왜? 바로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뒤늦게 영상을 올린 점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트남전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의 활약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슝. 언급했다시피 한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시종일관 베트남을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골을 넣는 모습이 있었죠. 사실 튀니지전에 사타구니 쪽이 안 좋은 손흥민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이 경기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선수들이 골맛을 봤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쪽은 주축 선수들이 결장을 하는 가운데 트루시에 감독이 수비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백5를 들고 나왔죠.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올려주고 김민재가 헤더로 마무리 지으면서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했고요. 기선제압에 성공한 한국은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재성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뒷공간 쪽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전반전을 2대0으로 맞추게 됩니다. 자, 후반전 들어서는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마무리 지려는 그 과정에서 보민트룽의 자책골이 나왔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네 번째 골,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의 왼발 슈팅으로 다섯 번째 골, 마지막은 황의조 선수가 슈팅한 것이 상대 맞고 굴절되니까 정우영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여섯 번째 골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 경기는 한국의 6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가 튀니지전에서 멀티골 넣고 이 경기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최근 A매치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넣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면 언제든지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죠.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 폼이 좋은 황희찬이라든가 정우영 선수도 골맛을 봤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보민트룽 선수의 자책골을 제외하면은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울버햄튼의 황희찬, 토트넘의 손흥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다 골맛을 봤다는 거죠. 조규성 선수가 골맛을 보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조규성 선수는 폭넓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골맛을 보지 못한 것도 아쉽지만 튀니지전에서 황의조 선수가 골맛을 봤으니까 이것은 또 큰 문제는 아닐 듯 보입니다. 경기 내용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 경기는 시종일관 한국이 베트남을 괴롭힌 경기였어요. 베트남 지역에서 플레이가 정말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슈팅 33개를 하고 유효 슈팅을 12개나 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빠른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유효 슈팅은 하나밖에 기록하지를 못했죠. 튀니지전 4대0, 베트남전 6대0, 말 그대로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튀니지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강팀을 예상하고 상대한 것이고,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약팀을 예상하고 상대한 것입니다. 자, 크리스만 감독의 경기 인터뷰 보면은 선수들의 태도와 경기 결과에 기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또 기쁘다.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파이브백을 사용하는 상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해법을 배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월드컵 2차 예선과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런 백5를 가동할 가능성이 큰데 그 팀들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해서 해법을 좀 배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측면 공격과 과감한 움직임들, 그리고 후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미드필더에게 공을 연결하도록 주문했고 잘 이루어졌다. 튀니전하고 베트남전 보면은 롱패스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상대 뒷공간을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많은 경기를 할 수 없으니 팀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 베스트 11을 가동했다. 자, 이 얘기는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약체기 때문에 베스트 11의 변화를 주면서 라인업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팀의 연속성, 계속해서 베스트 11의 경기력, 그리고 이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의 호흡, 이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베스트 11을 가동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베트남 쪽 언론을 보니까 한국이 예의를 보여줬다, 우리 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손흥민까지 투입하면서 베스트 11을 가동한 거는 이 베트남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존중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패배는 굉장히 뼈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패배하는 과정에서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제 트루시아 감독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박항서 감독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는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뭐 베트남 이야기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대표팀을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우리를 상대할 때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사진을 보여준 경기가 아니냐, 이런 쪽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베트남전 한국 선수들의 포메이션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4-1-4-1에 가까웠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조규성이 있고 그 밑에 황희찬,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박용우, 그리고 나서 백포라인이 가동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규성이 고립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손흥민이 전방 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강인이 오른쪽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 황희찬도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죠. 여기에 공격적으로 임하면서 포메이션이 상당히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재성 선수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경기였죠. 이재성 선수가 말 그대로 윤활유 역할을 상당히 잘해준 경기였습니다. 사실 상대가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두면은 1차 빌드업하거나 역습을 전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쪽부터 한국 선수들은 압박을 하는 거죠.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할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전방에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바로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볼을 빼앗고 바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 아니겠어요? 그 점이 이 경기에서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계속 가하면서 상대 진영부터 수비를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한국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방부터 압박을 할 때에는 수비 라인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상대에게 뒷공간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누가 있죠? 김민재가 있잖아요.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이 있었고 정승현도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나가서 부딪히면서 수비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좌우 측면은 좀 아쉬웠어요. 이기재하고 서영호가 버티고 있는 이 좌우 측면은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측면 쪽에서 공격 전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거나 그 수비시의 위치를 조금 더 빨리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한국은 베트남전을 통해서 2차 예선이라든가 아시안컵에서 만나는 약팀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만 이 플레이는 효과를 받고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경기를 완전히 지배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전술적으로 크게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패턴을 보여줬다고 보기엔 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6-0으로 승리한 경기를 비판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5-4-1 포메이션을 갖고 나왔는데 사실 베트남은 이 경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상대로 너무 쫄았어. 왜 쫄고 그러니? 왜 겁먹고 그래? 그러니까 한국을 상대로 좀 너무나 긴장하다 보니까 라인을 내려서 수비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임할 때 앞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역습 전개 상황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여기다가 기량 차이도 있었지만은 신장 차이라든가 피지컬 차이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하고 부딪혔을 때 나가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호앙비엔안 선수가 또 61분에 퇴장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베트남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호앙비엔안 선수가 퇴장을 당할 때 한국 선수들도 이거 퇴장감 아니다, 조심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베트남에서는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여하튼 베트남 입장에서는 0대6 대패를 당한 것도 대패를 당했는데 대패를 당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큰 아픔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죠. 손흥민 선수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했는데 슈팅 7개, 그리고 유효슈팅 3개, 키패스 4개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했는데 슈팅 4개, 그리고 유효슈팅 하나, 키패스를 8개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골과 가까운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이강인 선수는 플레이메이커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헤더로서 선제골을 넣는 데 있어서 코너킥을 너무나 절묘하게 처리하면서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기록한 거는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밀어주는 플레이, 그러면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에이스는 손흥민이죠. 주장이자 에이스이자 해결사인데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깨가 좀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성장하면서 대표팀에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솔직히 차세대 에이스는 이강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많은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지금 공존하고 있을 때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정우영 선수 아시안게임에서 골 넣는 거라든가 이번 평가전에서 골 넣는 모습 보면은 인작인 줄 알았어. 골 냄새를 너무나 잘 맡고요. 조규성 선수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성은 다재다능하고 황희찬 물이 올랐거든요. 지금 이 세대의 이 상황에서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안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대승을 거뒀어도 여전히 의문점은 존재는 합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라커룸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크리스만 감독이 선수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면서 선수들의 능력을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만 감독에 대한 시선 자체가 이번 대승과 함께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많이 돌아섰죠. 하지만 크리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무언가 보여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크리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를 어떤 식으로든 전술적으로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좀 의존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벗어나서 전술적으로 플랜 A를 잘 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 태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여기에 후방에서 빌드업해 나갈 때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스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1월부터는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만 호는 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와 한 조에 속해 있는데 C조죠. 그래서 11월 16일에 홈에서 싱가포르를 상대하고요. 21일에 중국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월에 카타르 아시안컵이 펼쳐지잖아요. 이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A매치 2경기에서 10골이나 넣고 무실점을 기록했는데 얘기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강인 2경기에서 3골 폼 미쳤다. 손흥민 티니전 쉬고 베트남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 한 개의 도움 역시 에이스. 김민재 괴물같은 수비. 황희찬 최근 득점력 폭발하고 있구나. 이재성은 역시 팀에 필요한 존재. 선수 개개인은 칭찬할 거리가 많긴 한데 팀으로서 얘기할 거리가 많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티니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베트남전에서 너무 일찍 골이 터지면서 이 경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번 봐야죠. 11월에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어떻게 치를지 봐야 되겠고 1월에 아시안컵 우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또영주TV 대표팀 뒤를 졸졸 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